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의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물리학2에서 좀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고, 학습 목표는 수소 원자 내에서 전자의 궤도를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불확정성 원리로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거 거창한데 사실 이 목표를 이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불확정성 원리 따로, 수소 원자 내 전자의 궤도, 그러니까 현대적 원자 모형 따로,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교과서 182에서 187쪽 내용이고, 이게 양자역학에 대해서 제가 그냥 임의로 좀 정리해서 추가를 좀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일단 양자역학을 이해하려면 측정에 대한 거를 좀 명확히 해야 돼요. 이 측정을 이제 고전역학에서 얘기하는 측정과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측정이 다른데요. 고전역학에서는 무한히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지, 이게 기술만 정교하게 발달하면은 무한히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하고요. 양자역학은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냐고 하냐면은,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측정 장비가 측정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측정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때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측정의 주체가 인간처럼 뭐 이렇게 그 의식이 있는 생명체가 측정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우주가 측정을 하면 측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입자나 그 측정 대상하고 부딪히게 되면 측정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측정입니다. 한마디로 충돌을 하거나 힘을 주고받으면 측정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뭐냐 하면, 이제 양자현미경으로 설명을 할 건데, 양자현미경은 일단 측정 대상은 전자입니다.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해요. 근데 무엇으로 측정하냐 하면 광자로 측정합니다. 상황을 일단 이해했습니까?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광자로 측정을 해요. 측정하는데, 이때 광자의 파장이 길면, 광자는 측정을 하는 도구죠. 이 파장이 길면 분해능이 좋지 않아요. 분해능이 안 좋음 할 때 이거 니은 히읗 맞나? 아니죠. 니은이죠. 니은이야? 네. 확실해? 네. 오씨, 잘못 올렸는데. 이거 맞아 이거야? 띄워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 뭐 어쨌든 간에 분해능이 좋지 않습니다. 네, 광자의 운동량은 대신에 람다분의 h니까 작죠. 니도 헷갈리지 지금? 네. 야, 안 좋음 할 때 한 니은 히읗이야 니은이야? 지금 화장 시간에 잘 그 안 좋음 할 때, 좋지 않다 할 때, 네. 안 좋다 할 때 아 밑에 니은이야 아니면 니은이죠. 니은만 붙여야 돼? 네. 안 좋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좋지 않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할 때는 니은, 히읗. 니은 히읗이고.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이 광자의 파장이 길어서 분해능이 안 좋으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전자의 위치의 불확정성이 커지는 거고, 광자의 운동량이 작기 때문에 충돌 후 측정 대상인 전자의 운동량의 변화가 작아요. 작습니다. 그래서 요거 적으면 요 큰, 작음 이렇게 되죠. 근데 거꾸로 광자의 파장이 짧으면 회절이 잘 안 되니까 분해능은 좋아요. 그죠? 네. 근데 광자의 운동량은 커요. 크죠. 따라서 분해능이 좋기 때문에 위치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의 불확정성이 작고요. 반면에 광자의 운동량이 크니까 충돌 후 전자의 운동량 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면 충돌 후 A의 운동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특정짓기가 어렵죠. 그래서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크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사실 야매로 불확정성 원리를 그냥 한 가지 예로만 설명을 한 건데요. 그거를 그냥 일반화시키면 이게 성급한 일반화가 되는 건데, 위치의 불확정성하고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곱은 반드시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분의 하바보다 커요. 이걸 하바라고 읽는데, 하바요. h를 독일어로 하라고 그러거든. 네. 양자역학이 독일에서 많이 발전해가지고 보통 h를 좀 있어 보이게 읽을 때는 하라고 읽어요. 그래서 하바라고 보통 읽는데, h바 혹은 하바라고 읽는데, 이거는 플랑크 상수 나누기 2파인데,
뭐 그런 값이다 그냥 이렇게 상수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매우 작은 수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게 불확정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조차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는데요. 둘 다 동시에 측정한 거는 또 불가능하다. 근데 사실 이 원리에 따르면 하나는 무한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긴 합니다. 나머지 하나를 극단적으로 포기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둘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그걸 이제 회절을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회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전자가 슬릿을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그럼 이 슬릿의 크기 있죠. 이 슬릿의 크기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전자의 요 녀석은 전자의 y축 방향의 위치의 불확정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슬릿이 작으면 얘가 지나간 위치의 y 값이 정확한 거죠. 근데 슬릿이 크면 얘가 지나가는 위치의 y 값이 불확실한 거예요. 어디로 지나갔는지. 그리고 이 회절 무늬의 폭은요. 결국에 얘가 지나갔을 때 y축 얘가 운동량이 x축 방향 운동량이 있고 y축 방향 운동량이 있는데 중앙 밝은 무늬가 넓다라는 거는 y축 방향 운동량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제 y축 방향의 운동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y축 방향이 더 다양해집니다. 따라서 요 d가 크다라는 것은 이 y축 방향의 운동량의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양한 운동량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제 전자가 막 다 가잖아요. 어디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모여서 이제 중앙 밝은 무늬가 되니까.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슬릿의 폭이 좁을수록 이게 커지잖아요. 중앙 밝은 무늬가 폭이. 그럼 얘가 작을수록 델타 y가 작을수록 델타 y py가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불확정성 원리랑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곱이 이제 0이 될 수는 없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됐고요. 불확정성 원리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다니. 예, 전화 왔대요. 그 뉴턴의 운동 뭐 알람이가 예, 빨리 시간이 없다. 빨리 끝내자. 자,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을 보면 제가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 양자역학에서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근데 고전 역학에서의 운동 법칙과 비교를 할 거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F = ma죠. ma = f로 가속도를 구합니다. 구하면 그걸 적분해서 속도를 알 수 있고요.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위치 이건 측정을 하는 겁니다. 요 초기 위치하고 초기 시간하고 그다음에 초기 위치 그리고 운동 초기 속도 위치하고 속도 내가 이거 수정한다니까 깜빡이 위에 거랑 좀 맞출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맞출까? 수정해서 올려야겠다. x 빼기 x0 이렇게 해놓을게요. x0. 그럼 초기 시각하고 위치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 속도죠. 초기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ma = f 힘을 안다고 하면 가속도를 아니까 임의의 순간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한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요 규칙대로 세상이 흘러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다행히 이제 양자역학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요. 일단 맥스웰의 방정식 나중에 또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해석할 때 필요해가지고 잠깐 얘기하면 전자기파의 복사의 세기는 전기장의 제곱이 비례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광자의 수 곱하기 에너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파동으로 봤을 때고 입자로 봤을 때거든요. 근데 전기장의 제곱이 결국에 뭘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냐면 요걸 해석해 보면 광자를 그 위치에서 발견할 확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광자수가 많으니까 맞죠? 그래서 요거 잠깐 기억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설명할게요. 양자역학에서의 운동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운동 에너지가 2n분의 p 제곱인 입자에 대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물질파로 볼 거예요. 그래서 파동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운동 입자로도 볼 수 있는데 파동으로 볼 수 있는데 파동으로 보면 진동수가 플랑크 상수분의 h예요. 네. 왜냐면 그 광자 한 개 에너지가 플랑크 상수분의 진동수였죠. 네. 그거랑 식을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은 이거는 드보로의 물질파 네. 이론이 되겠고요. 요로인 이제 물질파 파동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파동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 이 파동 함수가 뭔지가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삼지창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푸사이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일단 얘를 구하는 식이에요. 파동 함수. 일단 식은 요런 식입니다. 네. 일단 나중에 뭐 이해하도록 하고 여기에 보면 V는 포텐셜 에너지인데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수소 원자에 대해서 볼 때는 수소 원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네. 예. 그럼 E는 뭐냐면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돼요. 최종적으로. 그럼 이 식을 풀면 두 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파동 함수하고 에너지. 예, 이 두 개를 구할 수 있는 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풀면 그 전자에 대한 파동 함수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아니까 파동 함수의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근데 파동 함수를 구해보면요 복소수로 나와요. 그래서 얘 자체는 자연에 존재하는 양이 아니에요. 관찰 측정되는 물리량이 아닌데 이 푸사의 제곱을 하면 복소수의 제곱이니까 그게 또 절대값이죠. 네. 요거는 의미를 가지는데 뭘 의미하냐면 확률을 의미하는데요. 정확하게는 확률 밀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푸사의 제곱의 dx 이거는 길이일 때 그냥 1차원일 때 dx고요. 2차원이면은 그 미소 면적을 곱해야 되고 3차원이면 미소 부피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 입자가 발견된 확률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위치에 대한 파동 함수가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파동 함수의 제곱이. 네. 그러면 여기 x1인 위치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아주 좁은 범위 있죠. dx만큼 네. 범위에서 여기 이 면적을 구하면 면적이 결국 이거랑 요 dx를 곱한 거죠. 네. 그러면 x1 주위의 dx 거리 안에서 입자를 발견한 확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확률 밀도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길이당 확률인 거죠. 이 경우에 1차원인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피당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밀도죠, 밀도. 그래서 확률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자는 반드시 공간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인데 그냥 0에서 무한대까지만 입자가 있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전체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1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어딘가에 있는데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건 뭐에 한정되냐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시각에 어느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얼마다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있다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만 구할 수 있다는. 근데 이게 부정확한 건 아닙니다. 확률 자체는 매우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매우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데 콕 집어서 어디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의미입니다. 예. 그냥 푸사이예요. 아닙니다. 푸사이 제곱이. 맞아요. 예리하네. 수정할 게 많네. 푸사이 제곱이 맞습니다. 훌륭하다. 자, 이제 두 페이지 남았다. 자, 좀 정리하자면 이제 그 현대 원자 모형을 설명할 건데 양자역학은 불확정성 이론을 바탕을 두고 미시적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파동 함수는 양자역학에서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고요. 현대 원자 모형은 이제 요거를 다 포함해야 되는데 양자역학으로 뭘 구하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수소 원자 하나의 전자의 파동 함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뭐를 구할 수 있다고 했지? 파동 함수와 에너지. 에너지. 여기는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에너지 준이라고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결국에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준은 이미 다 얘기했죠. 네. 파동 함수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하면 파동 함수는 세 개의 양자수가 하나의 파동 함수를 결정합니다. 근데 세 개의 양자수가 주양자수 네. n 그리고 궤도 양자수 l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 ml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요게 하나의 파동 함수를 결정합니다. 결정하는데 하나 더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자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양자수로 수소 원잔의 전자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파동함수로 얘기할 때도 있고 양자수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수로 파동함수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표시한 거냐면 n하고 l하고 ml로 정해지는 파동함수라는 의미입니다. 요거의 제곱은 특정 상태 n, l, ml의 전자가 그 어떤 시간에 특정 위치에 있을 무엇을 담고 있느냐 확률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현대의 원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비탈이라고 해요. 요거 이제 그 거리에 따른 확률 분포 프 사이의 제곱 요 그래프 자체를 이제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3차원 그래프죠. 그래서 그 구름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구름 모양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고전적 원자 모형하고 현대적 원자 모형을 비교해 보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보어의 원자 모형도 엄밀하게 따지면 고전적 원자 모형에 속합니다. 약간 경계에 좀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 안 된 거예요 아직. 적용되면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이 됩니다. 러더포드 원자 모형을 생략하고 보어하고 현대적 원자 모형을 비교해 보면 필요한 양자수가 보어는 양자수가 그래도 하나 있어요. 약간 걸쳐 있다 했죠. 약간은 양자역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궤도가 불연속적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주양자수 한 개만 쓰이고 현대의 원자 모형은 4개가 쓰입니다. 4개가 쓰이고 공통점은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하고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광자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결과인데 전자가 있는 위치가 얘는 딱 정해져 있고요. 근데 얘는 확률적으로 분포한다 라는 게 다른 겁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고 적용됐고 적용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측정에 관해서 불확실하니까 확률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약간 이런 약간 느낌의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면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보어는 이렇게 이 궤도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어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거예요. 어디 있다고? 여기 있는 거죠. 반지름이 어디에 있다 이거죠. 근데 얘는 모른다. 반지름도 다양한 거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측정하면 사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근데 일단 측정하기 전에는 확률적으로만 분포를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로 할까 합니다. 전자의 이중순리 실험인데요. 전자의 이중순리 실험은 물리학원에도 나옵니다. 보면 전자를 물집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중순리세 통과시키면 간섭물리가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자를 한 개 쏘고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또 한 개 쏘고 이렇게 하나씩 쏴도 간섭물리가 나와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이상하죠. 그럼 전자가 1번 슬리스 통과하거나 2번 슬리스 통과하거나 하나여야 되는데 어떻게 전자 하나가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인데 이게 신기하게도 그럼 이게 얘가 어디로 통과하는지 측정을 하잖아. 그러면 간섭물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측정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로 통과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전자 한 개가 슬릿 1과 슬릿 2를 동시에 통과하여 간섭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웃긴 상황이에요. 슬릿 1을 통과할 확률이 50%, 2를 통과할 확률이 50%인 양자 중첩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측정하기 전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측정하면은 어디로 위치하는지 정해집니다. 근데 측정하게 되면 전자가 두 슬릿 중 어디를 통과하는지 측정하게 되면 간섭 무늬는 사라지고 대신에 전자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이 사실 이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슈레딩거 슈레딩거 방정식의 고양이 슈레딩거가 이제 제안한 약간 역설인데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상자에 고양이와 독극물이 들어가 있고요.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 스위치가 켜져서 독극물이 퍼지게 돼서 고양이가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상자를 열어서 고양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방사성 원소가 붕괴될 확률이 50%인데 상자를 열었더니 고양이가 죽어 있었어. 그럼 상자를 열기 전에 고양이는 살아 있었을까 죽었을까 이 문제. 중첩이죠. 중첩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모를 뿐이지 고양이는 죽어 있거나 살아 있는 상태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중슬릿으로 치면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전자가 1번이 아니면 2번에 통과하는 것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보어는 상자를 열기 전에는 고양이는 50%는 살아있고 50%는 죽어있는 양자 중첩 상태고 상자를 열어서 측정하면 정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중첩된 상태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나오고 아는 순간은 이제 그게 다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보통 파동함수의 붕괴라는 표현을 씁니다. 측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중순리 실험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처음에는 전자로 했다가 1999년에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축구공 모양의 플로렌, 2003년에 108개로 이루어진 분자, 2013년에 810개, 2019년에 2000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까지 실험을 했고 지금은 이제 생체 분자까지 살아있지는 않는데 약간 생체하고 관련된 분자까지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로 실험을 한 셈이라고 물리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공유결합도 이걸로 설명이 가능해요. 이제 측정을 하지 않으면 이 전자는 왼쪽 원자에 있을 확률 50%, 오른쪽 원자에 있을 확률 50%로 양자 중첩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 위치는 확률적으로는 분포하고 어디라고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없는데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분해능이 높아야 되잖아. 파장이 짧아야 되고 운동량이 커야 됩니다. 그런 물질파로 측정을 하면 공유결합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자 중첩 상태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마치 전자가 이중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을 통과하는 상태인 걸로. 그래서 이제 불확정성 원리로 따지자면 지금은 이제 위치의 불확정성이 큰 상황이고 이걸 근데 깨가지고 위치를 측정하게 되면 이제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지고 위치의 불확정성이 작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자역학이 막 얘기하는 것 중에 막 그때 막 보어랑 아인슈타인이랑 막 이렇게 했던 대화들이 그 양자물리학 100년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그걸 잘 읽어보면은 막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이게 그래라. 그 달을 보고 있지 않으면 달은 존재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슈레딩거 고양이 문제는 사실 역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맞는 거죠. 실제로 우주는 알고 있어요. 아까 측정 대상에서 인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 이 안에 있는 공기 분자나 그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고양이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주는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중첩 상태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해석이고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이제 이 정도까지는 중첩 상태가 아닌 중첩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중첩 상태를 어떻게 그렇게 이걸로 그냥 단순해요. 진공 상태에서 그 얼마나 결정에다가 결정이면은 틈이 좁잖아요. 거기에다가 얘를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쏘가지고 해절 무늬를 보는 거예요. 그 쏘는 순간에 이미 상호작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얘가 어느 틈으로 지나갔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모르는 상황이니까 얘의 위치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 대한 것은 파동함수 형태로 이제 수학적인 확률로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그게 확률이 무너지고 딱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뭐 이게 뭐 야매긴 하지만 후루룩 그러면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럼 진공 상태를 얼마나 잘 만드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측정 장비에 아마 뭐 이렇게 정밀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이 정도까지 된 걸로. 야 왜?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물리학 토를 이제 진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